외국인의 매수세에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가며 6만 원 선에 안착했습니다. 반도체 종목이 과매도 구간이라는 분석과 함께 하반기 파운드리와 스마트폰 수요 회복에 따라 주가가 더 오를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기업 실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쌓이는 재고가 기업 실적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지표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증권 사상 역대 최고의 IPO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을 기록한 폐배터리 업체 성일 하이텍이 일반 공모 청약에 들어갔습니다. 배터리 재활용 전체 공정을 보유하고 대규모 상용화를 이룬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는 점이 흥행의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식물성 식품을 새 먹거리로 정한 CJ제일제당이 관련 매출을 3년 내 2천억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체 매출의 70% 이상은 해외 시장에서 창출하는 등 K푸드 확산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6월 이후 가장 많은 외국인 순매수의 3거래일 연속 유입입니다. 투자자들 인식에 변화가 생긴 걸까요? 증시프리즘 홍원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오늘 양시장 모두 잘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는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무려 6,3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320원대에 다다르지만 최근 외국인의 이탈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이제 기관이 189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개인은 조금씩 팔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반도체 투톱이 좀 많이 올랐던데 같은 이유겠죠, 지난주와? 그렇습니다. 오늘 장을 이끈 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네. 지난주 금요일 15일에 이제 삼성전자가 정확히 6만 원에 이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3% 넘게 오르면서 6만 2천 원 선에 다다랐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2% 넘게 오르면서 한 달 만에 10만 원을 회복을 했는데 두 회사의 반등은 이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 TSMC의 호실적 때문인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예. 이 때문에 좀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반도체 소부장주에도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가온칩스라든지 DNF나 유진테크 같은 이런 반도체 소부장 모든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이런 섹터에 이제 좀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최근 8거래일 중에 삼성전자에는 이제 하루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많이 수급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그동안 너무 좀 저평가됐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그걸 알아봤나 봅니다. 500만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이 답답증이 좀 해소되나 지금 굉장히 궁금한 시점일 것 같은데 반등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전망이 좀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워낙 많이 이제 하락했다는 점은 대부분 다 공감을 하실 텐데요. 네. 이 기존에는 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불투명한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이 됐고 또 달러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 대표주인 삼성전자를 많이 판 것도 사실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영 실적이 이제 발표되는데 이달 초에 발표했던 잠정 실적은 수치만 나온 거고 세부적인 이제 사업 부문별 수치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달 초에 이제 증권사들이 내놓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보면 9만 원부터 이제 7만 원대 초반까지 좀 다양하게 고르게 이제 분포가 돼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는 너무 많이 빠져 있다. 이런 부분은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중에는 좀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은행주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좀 정부 규제 이슈 때문에 좀 안 좋다 이렇게 들었는데 오히려 또 올랐네요. 네, 미국의 좀 금융사들이 실적이 좀 잘 나온 게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14일에는 좀 안 좋았다가 15일에는 좀 이제 좋은 이런 실적을 낸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시티그룹은 예상보다 매출이 많이 올랐고 웰스파고는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예. 이거에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4대 금융지주 모두 한 4%대 이제 크게 반등을 했는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찍고
이제 2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주은행은 조금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좀 변동폭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은행주는 뭐 앞으로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오르는 모습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융주와 연계돼서 같이 오르고 있고. 알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한국을 방문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제 내일 우리나라에 방문을 해서 윤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요. 네. 윤 대통령을 만나서는 좀 일반적인 경제 현안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서 조금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고 또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또 이창현 한국은행 총재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예. 추경호 부총리와의 이 회담에서는 이 글로벌 공급망 문제 또 인플레이션 대응책을 놓고 좀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한미 통화 사업 관련한 논의도 좀 이루어질까 이거에 좀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추 부총리 이 두 사진이 지난주 G20 회의 때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건데 당시에 이제 한미 통화 수합에 관련해서 한번 이제 추 부총리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미국 이제 재무부 관계자들이 통화 수합은 연준의 이제 좀 권한이기 때문에 뭐 이제 조금 이야기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아마 이번 만남 때는 이제 통화 수합이 뭐 결정이 될 것이다 이것까지 좀 이제 바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예. 옐런 장관은 내일 이제 LG화학의 R&D 센터도 방문을 해서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 시설도 함께 둘러볼 예정입니다. 네, 이 정부 스탠스로 볼 때 미국의 공급망 동맹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 자명해 보이는데 그랬을 때 미국이 과연 우리에게 건넬 선물은 뭐가 될지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심한 이번 시즌입니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최근 들어서 이 상장사들 실적 전망치가 잇따라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현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가파르게 조정되고 있고 투심 또한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증시에서 더욱더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 주목해봐야 할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당연히 실적입니다. 예. 2분기 실적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정도는 부족합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기사 헤드라인으로도 가장 많이 보셨을 단어가 이 3분기가 더 문제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지속되고 있고 경기 침체로 소비까지 줄면서 수익성이 장기적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 비단 삼성전자뿐 아니라 모든 상장사들에게 통용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 전망치 넘어 3분기 실적까지도 호실적 기록되는 종목, 예상되는 종목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예, 2분기도 그렇고 3분기까지 모두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 또 주목을 해보셔야 한다는 얘기인데 어디가 꼽힙니까 그럼? 네, 먼저 3곳 이상의 증권사에서 추정치를 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번 따져봤더니 올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3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네. 또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강원랜드와 LNF 등 총 8개 종목입니다. 이건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나온 자료고요. 이 기업들 중 3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 추정치 대비해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모두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고 모두 7종목이나 됩니다. 특히 강원랜드와 롯데쇼핑은 2분기 추정치 대비해서도 3분기 추정치가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물론 이렇게 3자릿수 이상 증가율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요.
눈여겨보는 종목들이 있다면 2분기를 넘어 3분기 실적까지 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7개 종목들 좀 특히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뭘까요? 네, 기업들의 재고 수치입니다. 최근 시장이 우려감을 키웠던 요인이 이 재고 수치인데요. 예.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코스피 매출액 대비 이 재고 자산 비율이 올 1분기 41%까지 치솟으며 코로나 팬데믹 당시와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최근 재고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는 업종을 선점하는 것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어떤 업종 중심으로 재고가 개선되고 있는지 문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지속, 그리고 인플레이션까지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서 기업들도 수요 감소와 재고 증가로 타격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기가 위축되면서 판매량이라든지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서 재고량의 증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2008년도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산업의 재고 수준을 알 수 있는 건 출하 증가율에서 재고 증가율을 뺀 재고 순환 지표로 이 지표가 높을수록 재고의 순환이 빠르고 낮을수록 팔려나가지 않아 창고에 남아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의 제조업 재고 순환 지표는 올해 2월부터 꾸준히 하락하며 시장의 우려를 키웠지만 최근 2달 연속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내 재고 순환 지표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3월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낸 뒤 5월엔 소폭 반등했습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전체 재고 지표가 바닥을 다지고 차차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개선세가 가파른 업종을 선별해 접근하라고 조언합니다. 재고 순환 지표가 좀 개선이 되고 있거나 혹은 재고 순환 지표가 이제 0 이상인 중립 이상인 업종들이 그래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재고 순환 지표가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필수 소비재, IT 가전 그 정도가 지표상 볼 때는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자동차와 IT 가전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정상화로 가파른 출하량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IT 가전은 지난 2005년 이후 재고 비율이 낮아지는 국면에서 분기 평균 4% 안팎의 수익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의 재고순환 지표의 상관성은 2배가량 커졌습니다. 미국의 재고순환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미국과 교역 빈도가 높은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고려한 하반기 투자 유망 업종으로 필수 소비재인 섬유의복과 또 2차전지 업종을 꼽았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화학, 반도체, IT, 가전, 철강 업종 이렇게 최근 재고 비율이 낮아진 업종들 주목을 해보라 이런 내용 들어봤습니다. 박 기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하나 더 짚어보죠. 네, 마지막으로 PER, 즉 주가 수익 비율과 PBR, 주가 순 자산 비율이 크게 하락한 저평가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사실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맞습니다. 그래도 올 초 대비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서 더 크게 빠진 종목들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통상 PBR이 1배 아래인 기업들을 저평가 종목으로 꼽습니다. 연초와 비교해 현재 PBR이 1배 아래로 내려간 종목은 SK하이닉스와 LG전자, SK이노베이션 등입니다. 예. 특히 이 중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PER이 9.7배에서 6.5배로 크게 낮아졌고 SK이노베이션은 14배에서 6.5배로 절반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예. 참고로 미국의 대표적인 정유주인 엑슨모빌의 PER은 8배 수준입니다. 네, 이번 어닝 시즌 3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둔 기업들 또 여러 곳이 있죠. 어딜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네, 시간 관계상 굵직한 기업들만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네. 먼저 보시면 현지 시간 18일 오늘 밤이죠. 미국 금융주 가운데 서학개미들의 사랑을 받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난주까지 발표된 미국 금융주들이 조금 격차가 있었지만 어닝 미스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예. BOA 역시 이를 피해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올 상반기 내내 나스닥 좌지우지했던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각각 19일, 20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지난 1분기 구독자 수 감소로 실적 발표 직후 급락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어닝 시즌 초반에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다른 성장주 투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2분기 실적 또한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미 넷플릭스 측에선 2분기 신규 구독자 수의 추가 감소분이 2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만약 실제 뚜껑을 열어봤는데 이보다 감소폭이 둔화했다고 하면 주가가 오히려 반등할 여지도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중국의 봉쇄 완화 조치에 이 상하이 공장 생산량이 회복될 것에 주목하는 시각이 있는 한편 공급망 차질에 따라 1분기보다 실적이 오히려 조금 더 줄어들 것이란 분석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기업들 얘기 들어봤고 우리 기업들 실적은 어떤 데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네, 국내에선 금융주와 자동차주의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 21일에는 현대차가, 22일에는 기아와 현대모비스 등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융주를 보면 21일에는 KB금융이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고 이튿날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도 2분기 성적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죠. 네,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모처럼의 우리 증시 강세 소식만큼 반가운 소식이 또 오늘 있었습니다. 폐배터리 기업 성일하이텍의 일반 공모 청약 첫날에 1조 4천억 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네, 최근 얼어붙은 IPO 시장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인데 산업부 강미선 기자와 그 배경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강 기자, 오늘 성일하이텍 청약 첫날이었습니다. 경쟁률 얼마로 나왔습니까? 네, 경쟁률은 86대 1로 마감을 했는데요. 예. 청약 첫날인 만큼 좀 눈치 보기가 이어지면서 이제 마감일에 집중되는 패턴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이제 성일하이텍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2,261을 기록했는데 IPO 열풍이었던 지난해 LG에너지 솔루션과 카카오뱅크 IPO 때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국내 증권사 역사상 역대 최고이기도 하고요. 공모가는 5만 원이고 상장을 통해 조달하는 금액은 1,335억 원입니다. 청약은 오늘에 이어 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네, 증권사상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 성일하이텍이 폐배터리 회사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성일하이텍이라는 이 기업은요, 먼저 이제 휴대폰이나 전기차에 있었던 폐배터리를 이제 뜯어내고 부순 다음에 이제 가루로 만든 다음 리튬 등 배터리 원료를 이제 추출해서 뽑아내서 배터리 소재 업체한테 되파는 기업입니다. 가루에서 이렇게 나오는 배터리 소재들을 95% 이상 회수를 좀 할 수 있고 예. 대규모 상용화 단계까지 좀 이뤘는데요. 이런 기업은 현재 성일하이텍이 국내에서 유일합니다. 세계에서는 성일하이텍 외 4곳 정도만 상용화 단계에 있는데요. 재활용 소재를 생산한 지 10년이 된 지난해를 분기점으로 성일하이텍이 폭발적인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요. 지난해 부채는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이미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좀 달성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더욱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든든한 주요 고객사이자 투자자인 점도 특징입니다. 삼성물산이 지분 6.3%를, 삼성 SDI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한 신기술 투자조합이 지분 11.5%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취재 과정에서 만난 성일하이텍 관계자는 이제 폐배터리 중 절반에 가까운 물량을 이제 최대 고객사인 삼성 SDI로부터 받아오고 있고 이제 해외 공장에 있어서도 이제 삼성 SDI 공장이 있는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중국, 헝가리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좀 전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성일하이텍의 기술 중에 국내 유일한 기술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뭐 가루를 만든다 그 부분인가요? 이제 폐배터리를 가져와서 부시고 그리고 좀 가루에서 배터리 소재를 뽑아내야 되는데요. 이 모든 공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성일하이텍이 좀 유일하고 네. 다른 기업들도 현재 진출 중에 있는데 이제 파일럿 단계입니다. 연습하는 단계 정도 수준이고 이 제품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정도 상용화 단계까지 온 기업은 성일하이텍이 유일하다. 상용화는 유일한
국내에서 유일하다. 네, 현재 지금 유일합니다. SK나 뭐 LG나 뭐 혹은 뭐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도 네. 다양하게 지금 폐배터리 진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런 후발주자 기업들이 좀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기술인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10년이 걸린 지난해 이어서야 그리고 좀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만큼 좀 기술이 좀 많이 어렵고 이제 성일하이텍 이제 대표 역시도 기술을 이제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20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0년이라는 기간을 좀 두고 보자면 이제 막 사업에 진출한 후발주자들도 10년 뒤면은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때 되면 성일 하이텍의 경쟁력은 그럼 사라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물론 기술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수급망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라는 좀 튼튼한 이제 수급사가 있잖아요. 네. 네. 수급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후발 주자들이 여기를 얼만큼 치고 들어올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성일하이텍이 제조 원가를 좀 낮춰서 앞으로 좀 제조 원가를 낮춰서 경쟁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도 좀 주목해야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성일하이텍 관계자에 좀 따르면 지금 폐배터리 기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좀 의식 중에 있다라고 좀 말을 전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적자 생존이 하지 않을까라는 말도 좀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일하이텍이 지금 시점에서 IPO라는 배경이 뭐고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어디에 쓴다는 계획입니까? 네, 바로 지금 이 IPO를 통해서 제3공장을 국내에 신설할 계획인데요. 예. 내년까지 이거를 좀 만들 계획입니다. 규모의 경쟁을 좀 달성을 해서 지금 경쟁력을 좀 끌어올렸는데 지금 앞으로의 시장 경쟁력의 입지를 다질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산업부 강미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AGV는 120여 대의 로봇으로 상품을 작업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작업자들은 상품을 피킹하기 위해 이동할 필요가 없어 훨씬 작업이 편리하고 효율성이 높습니다. 네, 올해 게임 업계에서 이 전통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3N보다 주가 흐름이 더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스톱 포커 같은 이른바 웹보드 게임을 운영하는 기업들입니다. 왜 뜨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웹보드 게임 업체가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네오위즈, NHN 같은 게임사들이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주가 흐름은 대표 게임사죠. 3N보다 더 나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최근 한 달 동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요. NC소프트와 넷마블의 주가 한 달 사이 각각 7.7%, 3.7%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들은 반대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특히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인 건 네오위즈였는데요. 5%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7월 이후만으로 잘라서 보면은 18% 넘게 올랐습니다. 여하튼 흐름이 왜 그런지 살펴보면은 규제 완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규제 완화요? 어떤 규제가 완화됐습니까?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게임의 결제 한도가 늘었다는 겁니다. 기존까지는 지난달 21일에 지금 게임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요. 웹보드 게임의 월간 결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그러니까 20만 원 올린 겁니다. 이게 이번 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매출이 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제 한도가 좀 늘어나면 수익성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인당 20만 원씩 더 늘었으니까 수익성도 늘었을 테고요. 네. 또 결제 한도가 늘면은 게임에 걸 수 있는 이 게임 머니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판돈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만 원이 늘었는데 지금
게임 한 판에 갈 수 있는 금액이 월 결제 한도의 10분의 1입니다. 네. 그러니까 20만 원이 늘었으니까 2만 원이 늘어난 거죠. 네. 근데 현금으로는 2만 원이라고 해도 또 이게 게이머들 입장에서 또 다릅니다. 이게 게임 안에서는 2만 원이 훨씬 더 큰 단위로 게임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 네, 보시는 것처럼 뭐 H포커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는 게 13억이 는 거고요. 뭐 마코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 뭐 고스톱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넘게 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게이머들 입장에서는 좀 더 긴장감 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 한 판에 2만 원까지 걸 수 있으면 게임 머니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게 된다는 거군요. 게이머들 입장에서 훨씬 더 긴장감 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 거겠고요. 예. 또 결제 한도와 판돈이 늘어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늘었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매출 순위로서 지금 상승분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게임 포커와 한게임 포커 클래식이라는 게임들이 대표적인데요. 한게임 포커는 구글 플레이 매출 10위권에 입성했고 또 같은 기간 한게임 포커 클래식은 이 30계단 넘게 매출 순위가 뛰었습니다. 이달부터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당장 매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블록체인 시스템과의 결합도 기대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웹보드 게임이랑 이 P2E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둘이 굉장히 찰떡궁합이기 때문입니다. 예. 예시로 뭐 P2E 게임으로 해외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 미르포를 한번 살펴보면요. 미르포에서는 이 광석을 캐야지만 이제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그게 이 미르포라는 게임은 캐릭터의 성장이랑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머니라는 것 자체가 부가적인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 웹보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 머니를 버는 것 자체가 이 메인 콘텐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게임 머니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미르포 같은 경우도 지금 1년째 NFT 뭐 일평균 거래액인가요? 네. 뭐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지금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다. P2E에 대한 네. 얘기가 나오던데 게임 머니가 아예 오고 가는 그런 게임이라고 한다면 다행히 다른 게임들보다 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뭐 게임사들이 자체 코인도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네오핀이라는 코인을 발행했고요. 예. 또 넷마블이랑 위메이드 게임사도 지금 마블렉스, 위믹스라는 코인들을 자체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물론 웹보드 게임 업체들을 인수하는 행보도 직접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임에서 게임 머니를 실제로 벌어도 실제 돈으로 바꾸는 건 불법이 아닌가요? 이게 아무리 뭐 블록체인이라는 걸 입혔다고 하더라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살펴보면은 먼저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는 건 국내를 포함해서 해외 많은 국가들에서도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국내법을 살펴보면 게임 머니로 환전했을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지금 P2E 게임 자체에 대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거든요. 네. 서비스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게임 머니를 가상자산으로 바꿔서 돈을 버는 것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또 아직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국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게임사들은 P2E 게임 같은 경우 뭐 글로벌 출시를 먼저 진행하고 있고요. 또 게임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국가별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서비스를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해외에서 많이 벌어온다면 적어도 투자의 관점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IT바이오부 정우진 기자였습니다. 특히 2021년 말에는 CEO가 리드하는 사내 TF를 조직해서 본격적인 UAM 사업의 준비를 시작했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체 제조사인 조비와의 협력을 통해 2025년 상용화에 맞춰서 기체를 도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건강과 가치 소비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육류 소비를 줄여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소비자 인식 변화에 발맞춰서 식품 회사들도 식물성 식품 분야로 발빠르게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이게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로 좀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로 사업 영역을 좀 넓히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거든요. 다른 식품 회사들이랑은 좀 행보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국내에 제품을 출시해서 시장 반응을 먼저 좀 살펴보고 예. 그 다음에 뭐 반응이 좋으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수순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CJ제일제당은 좀 특이합니다. 식물성 식품 사업 전략을 밝히면서 국내와 해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겠다고 했습니다. 3년 뒤인 2025년까지 매출을 2천억 원까지 성장시키겠다는 것이 목표인데 예. 이 가운데 해외 시장 비중을 7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70%면 사실 메인이 해외 시장이라는 건데 뭐 이렇게 사업을 구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소비자들이 이미 식물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서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글로벌 식물성 식품 시장 규모는 7조 4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예.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조 4천억 원으로 가장 크고요. 영국이 8천억 원, 독일이 3,700억 원 순입니다. 예.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시장 규모가 111억 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올해도 141억 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고요. 예. 이러다 보니 국내 사업만 키우기보다는 해외 사업을 함께 공략해 나가는 것이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더 이득이라는 분석입니다. 들어보니까 포지션만 잘 잡는다면 정말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일단 뭐 미국, 영국, 독일 큰 시장이 많습니다.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시장은 어딜까요? 당연히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이 주요 공략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참고로 비비고 만두는 미국 만두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만큼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서 시장 공략이 용이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CJ제일제당이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시장은 유럽입니다. 유럽 시장은 국가별로 식문화와 유통 환경이 다릅니다. 또 식문화의 역사와 깊이가 달라서 다른 아시아 식품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CJ도 그동안 유럽 시장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하지만 이 식물성 식품 시장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시장이 초기 단계인데다 눈에 띄는 회사들도 비욘드 미트나 임파서블 푸드처럼 역사가 짧은 스타트업들입니다. CJ제일제당은 미국에서 비비고 만두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고 또 인력과 설비 측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습니다. 또 식품 산업은 규제가 까다로운 곳으로 유명한데 예. 이에 비해서 식물성 식품은 상대적으로 이 규제 장벽이 좀 낮아서 수출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유럽 시장 침투율을 높인다면 식물성 식품이 CJ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사 관계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맛있는 제품을 글로벌리 전 세계에 알리는 게 이제 미션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제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유국이 구제역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리 수출이 안 되는데 저희 제품 식물성 베이스로 하게 되면은 유럽에도 나갈 수도 있고 맛있는 제품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과 유럽을 베이스로 삼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아까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식품 산업도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이런 시장이 커지면서 식약처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런 정부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걸림돌이라든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좀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채식이라는 것이 인기를 끌면서 비건, 식물성 같은 이 단어를 강조한 제품들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100여 종이 넘었는데 최근에 식약처가 이 제품들에 대한 허위 표시, 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건이나 식물성으로 표시된 제품이 더 건강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런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건데요. 이 조사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비건에 대한 법적 기준과 요건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만약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면 과징금과 심하면은 영업 정지까지 맞을 수가 있어 자칫 과한 해석이 시장 확대에 제동을 걸지는 않을까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제가 분위기를 좀 들어봤는데 예.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자사 식물성 식품은 유럽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라면서 예. 소규모 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물론 안전한 식품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겠지만 일단 새로 열리는 시장에 제동이 걸리지는 않도록 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대출 금리가 7%가 넘으면 이자를 깎아주겠다. 요즘 당국 지시에 따라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금융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역차별 논란과 함께 금융사들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 금리 부담이 높아지자 금융사들이 개인 사업자나 연체자 등 취약차주를 위한 이자 감면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말부터 연 7%가 넘는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이 대출 기한을 연장할 때 최고 연 2%포인트까지 이자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도 올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개인 사업자들 중 연 7%가 넘는 경우 최대 1%포인트 금리를 우대합니다. 여기에 신한은행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자들 중 연 5%를 넘는 경우 초과분을 은행이 1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우리은행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원금 감면 혜택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회사가 운영 중인 신용대출 119 등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해 취약차주들이 만기 연장이나 대환 등의 지원을 받도록 적극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부실차주의 대출 원금까지 깎아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추가적인 지원책을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특히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의 과감한 원금 감면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일각에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아무래도 소외계층이라던가 아니면 취약차주 등에 대해 있어서는 사회공헌 이런 차원도 있고 해가지고 좀 필요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너무 또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깎아주는 데만 혈안이 되다 보면 또 반대급부가 또 생길 수는 있겠죠. 현재 금융사들은 당국의 방침에 따라 추가 지원 대상에 대한 선별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공정한 맞춤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순입 감소나 부실 위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금융사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제와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논의가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주도로 본격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나온 방안을 토대로 정부가 정책을 세우게 될 텐데 문제는 정작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협의 없이 밀어붙여서 과연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새 정부 노동시장 개혁의 밑그림을 제시하기 위해 노동법과 노사관계의 전문성을 갖춘 12명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이름의 전문가 자문기구를 통해 앞으로 넉 달간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집중 논의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정책 과제로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게 됩니다. 노사와 함께 노동시장에 산적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 과제와 방식으로 중단 없는 개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연구의 논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업 현장 방문, 공개 포럼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연구회의 첫 과제는 현재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 관리 체계로 바꿔 주 52시간을 완화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공서열이 문제인 호봉제를 직무,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임금체계 개편도 연구회의 주요 과제 후보입니다. 특히 보건 분야 전문가도 동참해 근로시간 확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만들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구의 논의 과정에서 국민과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노동시장 개혁 과제가 소수의 전문가 손에 맡겨진다는 데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벌써부터 노동계 일부에서는 노사 당사자들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 정부의 구상대로 노동개혁 판이 짜일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 상황. 노동계 쪽을 배제하고 노동시간 자체도 마찬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후유증이 크죠. 큰 방향의 노동개혁을 간다고 하면서 양노총에 직접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시장 개혁 핵심인 주 52시간 유연하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지금의 여소야대 전국에서는 노동계의 반발이 야당의 반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역대 정부에서도 일방적인 노동 정책을 폈다가 실패한 전례가 많은 만큼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로봇이 음식을 나르는 식당. 최근 높아진 임금 탓에 이런 식당이 반년새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렌탈료도 인건비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하는데 다소 씁쓸한 현실이지만 관련 시장의 성장세는 앞으로 더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전효성 기자가 현장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입니다. 주문한 음식을 올려놓자 손님이 있는 곳까지 로봇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로봇이 인공지능 기술로 식당 구조를 인식한 뒤 음식을 나르는 겁니다. 음식을 쏟거나 음식이 다른 테이블로 잘못 나가는 일도 크게 줄었습니다.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의 서빙 로봇입니다. 총 3단으로 구성돼 있어 한 번에 3테이블까지 서빙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뜸해진 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서빙 로봇을 이용하는 업체도 크게 늘었습니다. 서빙 로봇은 보통 렌탈을 통해서 판매되는데 월 렌탈료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이라 인건비에 비해 크게 저렴합니다. 지난해 말 국내 서빙 로봇은 약 3,000대였지만 최근에는 5,600여 대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사람 없을 때 그 서빙 로봇이 많은 걸 도와주니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현재 배달 로봇은 음식점 같은 협소한 공간을 넘어 공항처럼 넓고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로봇이 실내 서빙을 넘어 야외 배송의 단계로 진입할 날도 머지 않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도로교통법과 생활물류법, 공원녹지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현행법상 로봇은 차로 분류돼 도로와 횡단보도를 다닐 수 없는 데다 운송수단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배달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배송 로봇 시장은 오는 2024년 159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게 로봇은 사실 산업부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자체는 경찰청이다 보니까 경찰청이 어떤 식으로 이제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책임의 소재를 어디까지 가져갈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미래의 기술로만 여겨져 왔던 로봇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실생활에 성큼 다가온 가운데 앞으로의 로봇 산업은 또 어디까지 성장할지 시장에 관심이 모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인 유남규 대한탁구협회 부회장을 한국거래소 KRX 탁구단 창단 초대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현재 KRX 탁구단 창단을 추진 중으로 2024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이번 유남규 감독 선임을 통해 국내외 최정상급 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남규 감독과 함께 지역 시민 탁구 레슨 같은 재능 기부를 통해 부산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도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월요일 고 웨스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봅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증시가 잠시 반등세를 보여줬지만요. 연초와 대비하면 여전히 미국 증시는 고전 중입니다. 하지만 S&P 500 기업들의 2분기 배당금이 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2분기 배당금 총액 1,40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 우리 돈으로는 약 183조 원이 넘을 만큼 굉장히 큰 규모였는데요. 바로 직전인 1분기보다는 2.1% 늘었고요. 이 지난해 같은 동기 2분기보다는 13.9%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연간으로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큽니다. 일단 증시는 계속 빠졌는데 배당금은 오히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이 S&P 500 기업들의 배당금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S&P 500 기업들이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배당을 늘려왔는데요.
하워드 실버블렛 애널리스트도 올해 S&P 500 기업들의 연간 배당금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배당이 성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서학개미들의 시선도 자연히 고배당 ETF로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15일까지 한 달 동안 우리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요. 6위와 7위의 이름을 올린 종목이 모두 대표적인 고배당 ETF였습니다. 6위가 JP모간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였고요. 7위가 슈왑 US 디비던드 에퀴티 ETF였습니다. 네, 일단 미국 기업들의 배당 성장에 발맞춰서 우리 서학 개미들도 고배당 ETF 매수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인데 이 상품들 어떤 상품들인지 좀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P모간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는요. 티커명 JEPI로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JP모간에서 운용하는 ETF입니다. 특징적인 점은 JEPI가 커버드 콜 ETF라는 건데요. 이 커버드 콜은 주식과 옵션을 동시에 거래하는 방식으로 고배당주를 사고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이 옵션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받는 옵션 프리미엄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고요. 또 지수가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다시 말해 이 박스권과 같은 장세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JEPI의 연간 배당 수익률은 7.95%로 8% 가까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높은데요. 펀드 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한 액티브형이기 때문에 SPY 등 일반 지수 추종 ETF에 비해서는 수수료가 0.35%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전략만 짠다면 일단 커버드콜형이라는 게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상황에서는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고배당 ETF 아까 소개해 주셨던 상품인데 어떤 상품입니까? 네, 앞서 살펴본 ETF와 다르게 7위에 이름을 올렸던 ETF인데요. 서학개미 순매수 7위였던 슈왑 US 디비던드 에퀴티 ETF의 티커명 SCHD입니다. 미국 금융회사인 찰스 슈왑에서 운용하는 ETF로요. 현재 연간 배당 수익률 2.83%인데요. 앞서 살펴본 JEPI와 비교했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다소 낮지만 이 SCHD는 배당 수익률 못지않게 성장성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배당주의 경우 성장 투자보다 배당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성장이 더디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SCHD는 배당 성장주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보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 금융주가 19.74%의 비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다는 점도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필수 소비재의 섹터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성장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도 펀드 매니저의 개입이 적은 패시브형이어서 JEPI보다 훨씬 낮은 0.06%라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예, 일단 SCHD가 JEPI보다는 수익률은 낮지만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상황에 대입을 해봤을 때 많은 분들이 고배당 리츠 상품도 비슷한 이유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다. 어떤 상품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 고배당 리츠는 매달 월세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 리얼티 인컴이 있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미국과 유럽 전역에 12조 달러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리츠사입니다. 리얼티 인컴의 주요 임차인들은 약국, 상점, 편의점 등 필수 소비재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경기 침체에도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실제로 연초 대비 S&P 500이 11.92% 하락한 반면 리얼티 인컴은 마이너스 1.25밖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도 4.22%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고배당 리츠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고배당 ETF 투자에도 사실 좋은 점도 있지만 유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어떤 부분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 해외 ETF이기 때문에 세금과 또 환율 부분에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이 강달러 국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요.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는 환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세금의 측면에서는 한국과 같이 배당 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때문에 15.4%의 세금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이 미국 기업들의 배당 파티가 올해도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고배당주 ETF 투자로 어려운 증시 상황에 방패막을 삼아보는 전략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고배당 ETF 투자 살펴보셨는데 상황에 맞는 상품들 또 각각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은 0.07% 상승해 지난 2019년 8월 이후 34개월 연속 올랐다고 합니다. 전세 가격이 안정을 찾는 사이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월세 시대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와 개포동 레미안 강남 포레스트, 옥수동 이편한 세상 옥수 파크힐스 같은 지역에서 월세 물량이 전세 물량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8월부터 계약 갱신이 끝난 세입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고 주택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앞으로 월세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란 기사입니다. 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업비 7조 원을 들여 인천 송도에 제2캠퍼스를 짓는다는 소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광역시와 이런 내용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부지 면적은 송도 509에 있는 제1캠퍼스의 1.3배에 달하고 사업비도 3조 6천억 원 수준인 1캠퍼스의 2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2캠퍼스 생산 규모만 100만 리터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1캠퍼스 생산 규모를 포함하면 도합 62만 리터로 단일 기업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올해 위탁 개발 생산 수주 계약 금액은 이미 지난해 60%를 넘겼다고 하는데 늘어나는 글로벌 CDMO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생산시설 건설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